현재 한국 방산 무기들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반증하듯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KF-21 실전 배치가 이제 포압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력까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만 번째 엔진 출하 이후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F-35 전투기에 사용하는 2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은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의 전망을 내놓은 한편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국가 전술항공기는 다소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극한의 시험으로 스스로의 성능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시험과 미사일 시험에서도 크게 합격점을 받으며 순조롭게 실전기체의 모습을 드러내 많은 국가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조립체계인 파스 시스템까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파스 시스템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KF-21 전투기 조립 오차율 개선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해 양산 속도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 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을 비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 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부적으로 수출 협약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이지만 보라매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생산 라인은 더욱 발전한 상황인데요. 기존에 책정되었던 오차 범위를 줄여 무려 2배 이상의 조립 성과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전문가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량으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현장에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과거부터 몇몇 전문가들에게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투기의 조립의 신뢰성과 엔지니어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무인 로봇 조립 구현을 통한 공수 절감과 품질 확보까지 순식간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파스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며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환95는 작년 한국의 엉터리 파스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제작할 수 없다며 혹평을 쏟아내게 하는 등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최첨단 기술력으로 아예 구간이라고 불리는 0.002mm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제대로 당황한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환95 측에서도 중국 방산 기업들이 고생하고 있는 차세대 파스 시스템 기술력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기에 중국이 이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접목되지 못한 전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우며 이것은 실패가 확정된 도전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과거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것을 미리 파악하고 KF-21 기체가 설계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부터 파스 시스템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전투기의 생산 방식은 입급 보안 기밀 기술이므로 어떠한 국가나 개발사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FA50 생산을 통해 습득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와 반도체 생산 라인 등을 채용해 파스 시스템의 100% 국산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에 0.002mm 오차를 기록한 것은 미국 록히드 마틴에 이어서 한국의 카이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주변에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적국인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전투기 조립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한 위험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KF-21의 무인파스 시스템은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개발한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항공제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생산되기 위해서 정확한 조립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EOS는 개발이 완료됐고 항전 장비도 국산 화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공개된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무려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전투기인 F-35보다 1.27배가량 높은 수치로 KF-21 전투기의 가동률 90%가 가능했던 이후 역시 국산 부품을 통한 무인 로봇 자동화와 최첨단 무인 로봇 엔지니어 등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스 시스템은 물론이고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 성능까지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정교하게 구멍을 뚫는 시스템인데, 기존 작업자가 KF-21 전투기에 구멍 하나를 뚫는 데에 평균 154초가 걸린 데에 반해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25초로 획기적인 시간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선 이러한 무인 로봇 드릴링 방식이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성능의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한 KF-21 기체 조립에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무인 로봇 조립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고 예상보다 발전이 훨씬 빠르다며 당황하였습니다.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면 당연히 기술이 낙후될 것이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항공기술 선진화를 달리는 미국인들조차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에 미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군함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 매체는 미국이 신규 군함의 핵심 장비를 통제하며 캐나다를 군사 조달해서 잠재적 인질 상황에 빠뜨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어빙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캐나다형 수상 전투함 리버급 구축함의 지휘관리 시스템이 처음에는 캐나다산으로 캐나다 정부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설계로 시작되었으나 추후 미국의 기술이 이지스로 교체되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부품 공급 수정,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감독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 국방부 조달 책임자 앨런 윌리엄스는 캐나다 기업을 배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우리는 잠재적으로 인질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이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하였죠. 특히 미국 기업의 폭리로 인해 현재 $260억 시작한 사업이 $800억 늘어나 캐나다에서는 완전 사기당 프로젝트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캐나다의 육해공 무기체계의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사업은 60조 원에 달하는 신형 잠수함 교체 사업으로 미국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자 한국에도 엄청난 기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또는 비미국 공급원에서 군사 장비를 더 구매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산 및 정부 관계자 대표단은 3월 5일과 6일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군의 자주포와 훈련기, MLRS,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캐나다 산업의 상당한 이익과 안정적인 공급망 보장이 포함됐는데요. 한화오션의 부사장인 스티브 정은 현재 운용 중인 KSS-3 잠수함이 캐나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타와 시티즌의 계약이 체결되면 6년 내에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세대가 건조된 한국 잠수함은 3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을 할 수 있으며 7,000해리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북극 작전에 유용할 것인데 정비시설은 캐나다에 설립될 것이며
미국 무기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캐나다의 온보드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화는 제안 작업을 위해 무려 3곳의 캐나다 기업들과 이미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문의 지속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효율성과 빠른 납품 속도 때문에 이미 한국의 군사장비 공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100억 달러 이상의 자주포 경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전차를 공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자주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에는 현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 신형 잠수함 사업의 유력 후보인 KSS-3는 캐나다 해군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KSS-3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KSS-3는 척당 약 8,500억 원으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프랑스의 바라쿠다급보다 저렴합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예산으로 최대 12척 도입 시 작은 경제적 부담 대비 엄청난 잠수함 한 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위협이 증가하며 캐나다는 북극 항로와 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상업 및 군사적 중요성이 큰 그린란드를 미국이 구매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잠수함이 필수적이고 KSS-3는 7,000해리, 약 13,000km의 항속거리와 3주 이상의 자막 능력을 제공하며 북극 빙하 아래에서도 원활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빅토리아급의 짧은 자망 시간과 비교해 KSS-3는 캐나다의 북극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미국 의존 없이 독재적 감시와 억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든든한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사실상의 시한부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조만간에 러시아의 마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개 연구소도 아니고 정식적인 국가의 정보기관마저 5년 이내로 유럽 한복판이 전면전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6개월 내에 국경지역에서의 국지전, 2년 내에 접경국가와의 전쟁을 거쳐 결국에는 전 유럽에 걸친 대규모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국방력을 가다듬는 데마저 시간 제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미 해낸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진작 한국 손을 잡지 않고 무얼 했느냐며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한국이 내려주는 동아줄을 잡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는 EU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하게 될 특별 방위기금 1229조 원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이 손을 떼버리자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미국 뜻에 따르든지 미국 없이 혼자 싸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트럼프입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미국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백기를 들어버렸는데요. 전쟁은 조만간에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건 하지 않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유럽은 돕는 둥 마는 둥 할 것이며 미국은 단순 변덕만으로 목숨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즉, 나토의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러시아 견제만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동맹인 나토는 알고 보니 거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위기를 의미했는데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야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최소 10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주였는데요. 처음에는 단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길고 긴 소모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소모했고,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며 창고에서 썩던 2차 대전 물자까지 꺼내 썼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를 또 건드릴 만큼의 국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유럽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탄탄한 결속력을 갖췄으며 나토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여러 국가가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러시아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결속력이 사실은 전부 허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끝까지 망설이다가 매우 소극적인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느린 속도였는데 원인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천연가스 수요를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나서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시작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존망은 이들에게 있어서 천연가스 공급처를 돌리는 수고만도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원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그전까지 방어하기조차 버거웠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소모전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의 물자를 제공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지원이 또 끊어져 버렸고 우크라이나는 물자 없이 다시 버프가 떨어진 상태로 한순간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럽에 전해지는 무기는 수량도 적고 형편없었던지라 미국의 지원 수준을 결코 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젤렌스키는 트럼프한테 사실상 백기투항을 하고 국가의 광물 자원까지 조만간 내주겠다고 백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나토의 어떤 국가라도 이런 똑같은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동맹국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른 국가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가장 덜 아쉬운 나라부터 골라서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라면 국력 보충에 걸린다고 여겨지던 10년의 시간도 이런 전제 조건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가 EU나 나토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라 하나하나를 각계 격파하는 구도가 된다면 당장 6개월 내에도 침공할 여력이 생깁니다. 5년이면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 DDIS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나토가 군사적으로 약화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유럽 내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의 지역 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특히 미국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을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DDIS의 최신 위협평가 보고